2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구조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일단 답을 드리자면 저는 구조적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길면 1년 반 뒤 정도 되면 기존으로 돌아간다. 기존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로. 그러니까 구조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일시적이라는 얘기고 예. 그 얘기는 1, 2년 사이에 다시 저물가로 돌아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어떤 식으로 그걸 선반영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물가가 일시적으로 금방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면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만큼 공포로 대응을 한 거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 물가를 주로 움직이고 있는 주요한 요인들, 예를 들면 유가나 이런 에너지 쪽은 전쟁이 많이 그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예. 이런 팩트들이 유가가 현격하게 관리된다라는 요인이 생겼을 때 지금 공포감에서 대폭 이제 시장이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방법은 연준의 긴축밖에 없으니 불가피하게 나타나지만 이 긴축이 나타나면 침체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침체를 얼만큼 반영할 거냐가 시장이 나타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지표. 아까 인플레이션이 관리되느냐, 두 번째 연준이 금리를 이제 강하게 올리지 않아도 되느냐 혹은 내리겠느냐 이게 나와야 시장에 돌아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이 왜 그러면 일시적인지 좀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이 투자자들이 좀 이해가 쉽도록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과거 인플레이션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인플레이션의 특징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 있는데 먼저 지금 화면을 보시면 기존의 고물가 시기, 우리 시장, 그러니까 경제를 어렵게 했던 고물가 시기마다 인플레이션 원인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달랐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는 70년대 인플레이션,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인플레이션과 같지 않느냐. 왜? 숫자, 헤드라인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그때만 지금처럼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경우를 다 비교하지 않고요. 70년대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인플레이션만 비교하면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화면에서 1, 2차 오일 쇼크라고 말하는 예. 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지 않습니까? 요거거든요. 요때 인플레이션 원인은 보시면 전부 다 공급 차질입니다. 원자재, 재화, 서비스 모두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이후의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진행하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수요단에 관련돼서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한 주 내에 수요 파괴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요단의 인플레이션을 관리해 줄 수 있으니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공급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이라면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전쟁 같은 것들입니다. 푸틴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더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관리가 안 될 테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구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70년대의 공급 차질의 인플레이션과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나하나 먼저 좀 드릴게요. 먼저는 70년대에는 달러 약세 기간에 진행된 원자재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76년 뭐 이런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내려가죠. 그러면서 원자재 모두가 올랐습니다. 예. 달러 약세일 때 원자재 모두가 오르는 이유는 모든 원자재는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 원자재 가격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자재 상승이 대폭 일어난 시간이었고 예. 이때 달러에 관련된 문제가 왜 있었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닉슨이 이 당시에 금과 달러를 연동하는 그 불태환을 선언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달러 가치가 금과 연동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도 의심이 없었는데 닉슨이 갑자기 베트남 전쟁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패배한 것을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금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금과 달러를 연동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 세계가 모두 미국의 달러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고요. 의심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자산이 올랐던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거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 물가 상승률은 전 종목에 대해서 그 재화 서비스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또 70년대 미국이 지금 한국처럼 개발도상국가처럼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재화 서비스의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하던, 그러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 값이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던 거고요. 이 그래프는 에너지 관련돼서인데, 그 당시 왜 인플레이션이 더 고통스럽고 높았냐면 에너지가 가진 소비자 물가 가중치가 13%까지 갔던 때예요. 지금 그럼 미국은 어떠냐? 7%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현재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예. 이 당시는 전형적인 수입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쉽게 말하면 원유가가, 유가가 높은 것이 이 당시는 13%나 영향을 주던 때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딱 기억해 보세요. 오일 쇼크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강력하고 오일 쇼크는 계속됐기 때문에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11년도에서 14년도에도 유가가 $100가 넘었어요. 지금처럼. 예.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때 2013년에 미국 인플레이션 얼마입니까? 1.7하고 1.5밖에 안 되죠. 완전 지금하고는 생판 다른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이게 유가가 높아서 모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혹은 유가의 에너지 영향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라면 지금 유가 100불 이상인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70년대 같은 공포를 가져올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하고 현재 비교해서 이제 총론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 70년대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뭡니까? 표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70년대 인플레이션은 공급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전형적이었다면, 예. 지금 인플레이션은 수요단과 공급단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유럽 인플레이션, 기타 선진국 인플레이션과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도 그 외 인플레이션이 반 정도 됩니다. 예. 유럽은 딱 보시면 전혀 아니죠. 유럽은 거의 다 다네요, 그게. 에너지와 식품입니다. 다른 선진국도 대동소이하게 에너지와 식품입니다. 유럽만 에너지와 식품을 뺀 인플레이션. 요거를 저희가 인플레이션에서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코어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식품을 빼고도 무슨 다른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70년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 기조를 보면 코어하고 그다음에 헤드라인 CPI가 거의 똑같이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차이가 무슨 의미냐? 참고로 이제 코어는 에너지하고 식품 뺀 거. 네네. 예. 무슨 차이냐라고 보시는 건데요.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를 경악시켜서 쇼크로 몰고 간 헤드라인 CPI는 이번 발표 때 올라가 버렸지만 8.6으로 코어 CPI라고 하는 그 나머지 에너지 식품을 뺀 인플레이션은 두 달째 꺾였네요. 네, 꺾이고 있고요. 조절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 그럼 무슨 얘기냐? 수요단에 관련된 어떤 인플레이션 정책이나 어떤 환경은 반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저는 이걸 왜 두드러지게 말씀드리냐면 수요단 인플레이션이 왜 왔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70년대 인플레이션은 공급단이었는데 예. 공급단만 그랬는데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다 있다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코어하고 헤드라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공급단 빼고 수요단은 그럼 무슨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 물가라는 거죠. 이 상품 물가가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 상황의 독특한 경제 환경,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잠깐만 코로나 때를 소환해 보면 이건 셧다운 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못 나가서, 그래서 침체가 오는 상황이었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은 신흥국의 82배가 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인젝션 실제로 했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과거에 한 번도 없던 집 밖을 못 나가서 활동을 못해서 하는 리세션이 왔는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돈이 많이 주어지니까 다 무슨 행동을 했냐면 집 밖은 못 나가는 대신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클릭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관련해서는 가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미국의 삼성전자 법인들, 가전 쪽의 법인들은 매출이 30%씩 줄고 있어요. 왜 그럴까? 코로나 때 집에서 미국 사람들은 TV고 뭐고 다 바꿨습니다. 근데 TV를 3개월 만에 또 바꾸지는 않죠. 그렇죠. 또 1년 만에 쉽게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 일은 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21년 만에 미국 재고가 최고를 찍습니다. 이미 팔릴 건 다 팔렸고. 네, 보시면 재고가 쌓이는 거군요. 네, 엄청난 재고. 이거 오늘 나이키가 실적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가 재고가 23% 쌓여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 갭이나 뭐 이런 소매들은 지금 엄청난 세일에 들어가 있죠. 재고가 21년 만에 최고 쌓여 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가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독특한 상황 때문에 못 나가니까 주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현상을 가져올까요? 바로 재고가 쌓였으니 생산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세일돼서 쉽게 싸게 판매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수요를 어떻게 만들까요? 엄청나게 내려가게 만들고 그것도 아주 급속도로 내려가게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이제 냉각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공급망 관련된 그런 지표들은 아주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 관련된 그런 대기량이랄까 롱비치 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는 109척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금은 20척이 기다리고 있다. 못 들어오고 있는 그 정도 차이.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압박 지수가 몇 달째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수요의 가수요에 의한 현상이었다. 공급망 이런 어떤 혼란 자체가. 그럼 이게 바로 해결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는 못해서 천천히 해결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고요. 그 차이가 결국 수요단, 공급단 인플레이션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연준의 긴축만으로도 그 다음에 가수요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올해 하반기 끝에 가면 사실 놀랄만한 수요 파괴 혹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제 마지막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70년대와 지금의 차이입니다. 70년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모두를 지배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비싸지면 수요가 파괴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수요 파괴로 인플레이션이 요즘 며칠 뉴스를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유가도 7%씩 막 빠지고 그 다음에 모든 소비 지표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제 생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70년대 인플레이션 하면은 그때 이제 임금이 계속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 뭐 임금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임금이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다시 임금을 올리고 그래서 악순환이 이제 맞습니다.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50년대에서 70년대에서는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정비례해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임금이 올라갔던 이유가 임금 협상력이랄까 70년대 아까 노조라든가 아니면 70년대 미국의 성장률 때문에 나타났다면 2010년대부터는 이 필립스 곡선이 아예 누워 있어서 전혀 실업률이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지금은 다르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금 관련된 발표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찾는 구인 비율은 1.9가 될 정도로 사람을 많이 찾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그럼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인플레이션을 더 계속해서 올리지 않냐라고 했다면 그렇지 않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술 스타트업 위주로 그 다음에 기술 회사 위주로 해임 그러니까 해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걸 발표한 회사들만 지금 이미 가시화되어 있는 발표한 회사들 보면 기술 회사 위주로 전부 다 해고 관련된 감원 관련된 발표가 계속해서 앞다퉈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얼마 전까지 왜 그렇게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두려워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기술 회사들이 가진 독특한 특성.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퍼플 스코럴이라 그래서 적임자가 있어야 경쟁력을 유지하거든요. 기술 기업들은. 예. 그래서 구인 광고 자체를 한 군데다 내는 게 아니라 그 몇 배수를 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낮을 때는 아시다시피 기술 기업들이 조달이나 이런 그런 어떤 그 자금 상황이 좋으니까 앞서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생각으로 고용 광고를 많이 냈다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제일 먼저 스타트업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기술주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원이라든지 해임 관련된 이런 그런 해고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서 최근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수요 둔화 관련된 언급이 훨씬 더 많아졌고 임금 상승세 피크아웃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임금 스파이럴이라고 말하는 임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요인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보면 임금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뭐냐면 사실 전체적으로 걱정이 뭐였냐면 일자리에 비해서 그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 그 다음에 그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숫자가 높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걱정이었다면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이 떨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그다음에 일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민자에 관련돼서 이 이민자를 막는 법안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국의 근로인구, 노동인구를 줄여놨다면 경제 생산 활동의 참여자를 아예 얼마냐면 80만 정도 됩니다. 예. 했다면 바이든이 되는 즉시 바로 이 이민자 관련된 규제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80만이 돌아오고 있다. 이민 비자가 급속도로 지금 통과되고 있어서 이 80만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 인구도 올라갈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볼 때 임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스파이럴을 걱정하는 부분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뭐 유가 잠깐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유가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유가 관련해서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원유 관련된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 될 거라면 해결이 잘 안 될 텐데 지금 현재 그 유가에 관련돼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높다는 얘기는 EIA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행진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가 하루에 한 350만 배럴 정도 수출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올해 연말이 되면 모두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분량이 되지 않겠냐. 결국 글로벌로 보면 하루 350만 배럴의 그 원유가 부족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유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서가 아닌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유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하루 350만 배럴 러시아가 내놓던 거를 누군가가 대신 내놓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의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첫째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유가를 빨리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걸 갖고 우선은 이란과 안 하던 협상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지금 멈춰져 있지만 그다음에 만약에 350만 배럴을 6개월에 걸쳐서 할 게 아니라면 바로 증산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증산량으로 바로 이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나라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정도의 나라가 이제 증산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원유 생산량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렇게 가는데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하고 이라크만 어느 정도 참여를 해줘도 246만 배럴 정도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350만 배럴 관련해서 채울 수 있는 결과를 내려면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안 좋다라는 거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아시겠지만 7월 14일, 15일 바이든이 중동 방문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쪽과 협상하게 돼 있는 부분이 발표됐고요. 아직 언론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협상이 됐기 때문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냐, 직접 만나진 않더라도 이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래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어떤
반목 관계 이게 이번 기회에 해결이 된다면 걸프 3국의 증산에 의해서 원유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를 사서 쓰게 될 경우 글로벌 원유 수요에서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요 이탈이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원유 수요는 좀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인도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인도는 이제 뭐 아주 대대적으로 대놓고 지금 러시아 원유를 사서 원산지까지 바꿔가지고 지금 미국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도도 여기 수요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원유 수요는 내려가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글로벌 원유 수요는 내려가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원유에 대해서도 수요 파괴가 일어나서 원유 사용하는 유가에 관련된 그런 수요가 떨어져서 유가를 내려놓는 효과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유가도 상당히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쪽입니다. 이제 연준이 뭐 금리를 강하고 뭐 빠르게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은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가계와 이제 뭐 기업은 어떤 이제 준비가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부채 같은 게 많아가지고 뭐 금융 부문이 뭐 붕괴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 여파가 훨씬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계하고 기업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과거에 아주 깊은 침체, 뚜렷한 침체들은 대부분 신용 리스크를 동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지금 미국의 가계, 미국의 기업, 그다음에 미국의 그 정부가 가진 빚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빚의 상태가 심각하냐, 요걸 봐야 되고요. 우선은 가계의 빚부터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순자산 대비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신용이 60년 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 올리고 사재 끼고 하지는 않았던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아시다시피 서프라임 모기지자 때 주택에 관련된 어떤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미국은 코로나 직후 벗어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버블이 그러니까 신용에 관련된 위험이 없는 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가계 주택담보대출 규모보다 예금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11조 달러라면 미국 가계 예금은 18조 달러죠. 무슨 말이냐면 훨씬 더 돈이 많다는 얘기죠. 빚보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재정 지원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국가별로 재정 지원 금액을 보면 미국은 거의 5조 달러에서 6조 달러 사이까지 가는데 비교할 나라가 없습니다. 보시면 다 합쳐도 미국이 많겠는데. 맞습니다. 신흥국의 82배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 정도로 쏟아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몇몇 그래프들을 보면은 가계에 남아있는 어떤 가계 자산의 규모도 역사적으로 미국 가계 어떤 때보다 높게 가계 자산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저축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제일 특이한 사항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적 저축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도 자산이고 그다음에 주식, 채권, 펀드도 자산인데 현재는 이 5조 달러 정도 되는 자산 중에 현금, 수표, 예금, 적금 완전 현금성 자산만 4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현금이 많은 상황.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책, 펀드는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해서 바로 현금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현금성 자산이 4.1조로 돼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아주 특이한 그래서 미국으로 보면 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계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보면은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채 비율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역사적으로 최저입니다. 44.1%.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의 부도 관련된 어떤 위험, 그다음에 신용 위험도 사실은 상당히 낮다. 그리고 어제 이제 나왔죠. 뭐냐면은 신용 위기를 가져오려면 우선 시스템 리스크이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먼저 알람이 울리냐면 은행입니다. 그런데 어저께자로 연준이 자산 1,000억 달러짜리 이상의 미 은행을 전부 스트레스 테스트 했죠. 여기를 다 통과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건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침체가 오더라도 그거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로 갈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온 걸 보면 이번 침체가 오더라도 짧아질 수 있다라는 논리에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인플레 요인들 네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봤고요. 앞에서 이제 피해야 될 투자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러면 좀 이런 상황에서 투자한다면 어떤 업종에 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업종을 딱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길게 내년 뭐 2, 3년 계속해서 몇 년째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1년이나 1년 반 뒤에는 이전 시대의 흐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만약에 그럼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됐을 때 기업이 혜택을 보는 더 강하게 상승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군이 어디겠냐라고 하면 저는 기술기업이라고 보는 쪽이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최악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가장 할인을 많이 받은 게 기술기업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이라면 또 다시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되면 저금리 시대가 되면 기술기업이 빠르게 올라갈 테니 저는 기술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이런 영향이 있지만 상황은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기에는 디지털화 되는 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화 된 거 한 50% 정도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된다면 지속적으로 디지털화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 어디냐? 소프트웨어 업종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섹터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라. 대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할인율도 최고로 높다. 그럼 그중에서 어떤 쪽이 좋으냐라고 한다면 미래에 돈을 버는 것보다는 바로 돈을 버는 기술주들이 훨씬 더 지금 당장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섹터로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 쪽이 이번 하락에서 강력하게 하락으로 반영됐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체크해보면 가장 빠르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포티넷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것과 함께 소프트웨어 대표 여러 회사들 중에 저한테 이제 되게 계속 꽂혀서 제가 이제 실적과 가격을 보는 것 중에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 정도는 향후에 지금 할인율과 오히려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한 것들의 반대로 현재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담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빅텍 중에서 고르신다면 안정성은 높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제 환율을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 전가를 한다.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돈 풀고 금리 내려서 자기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뭐 신흥국에 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 뭐 $1도 못 써보고 이제 고스란히 이제 그 피해는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종목 하나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시대에 당하지 않는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그런 흐름에서 이게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경계 단기든 장기든 지금 당장도 미국 쪽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홈 바이어스라 그래서 이쪽 투자 쪽에서는 행동 재무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람은 옛날 경제학에서 보면 인간은 투자할 때 합리적이라고 보통 정의를 고전 경제학은 말하지만 행동 재무학은 인간은 투자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근거로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 중에 큰 게 뭐냐면 바이어스라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편향돼 있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어스는 홈 바이어스라 그래서 자기 나라 기업에만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선진국과 아닌 나라의 차이가 크고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이 연금이든 자기의 모든 장기적인 자산들이 대부분의 자산이 국내 투자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은 조사해보면 90%가 넘어요. 그런데 한국은 사실상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60%가 미국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환율로 수출해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환율에 의해서 하는 모든 투자들은 직간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주가도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글로벌 투자를 처음부터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 가신다면 특별히 지금은 달러
기축통화국인 미국 중심의 어느 정도 내 투자 자금이 100이라면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어스에 의해서 90을 한국에 투자할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식시장을 차지하는 게 60%가 미국이라면 내 투자 중에 60%를 미국 혹은 글로벌 투자에 가져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단기적으로도 앞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미국은 쏟아 넣은 돈이 있고 어떤 그들이 발행할 수 있는 금리를 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힘들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시장 위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들의 그런 투자 비중을 너무 국내 위주로 가져가지 마시고 아까 행동재무학에서 권고한 것처럼 홈 바이어스에 빠지지 말고 이성적인 비율, 전 세계 주식시장의 비율만큼 전 세계에서 2%밖에 안 되는 국내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어떤 사태가 왔을 때 내가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는 못 피하지만 내 자산, 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는 적어도 글로벌화 돼 있어야 지금 같은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가 오히려 글로벌 투자를 좀 관심 가지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향후에는 훨씬 더 좀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